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제모에게 심화반이고요. 뭐 가볍게 OT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저희 제모에게 심화반 수업 방향인데요. 일단 저희 심화반이기 때문에 1, 2차 계산 문제 대비해서 문제를 좀 진행할 예정인 거고요. 그래서 심화반 때는 말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큰 2차형 문제 중심으로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지엽적으로 강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1차 때는 문제가 뭐 1번, 뭐 2번, 3번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유형자산이면 1번에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문제, 2번에서 뭐 유형자산 정보보조금 문제, 3번에서 유형자산 뭐 재평가 모형 문제 이렇게 1차 때는 다 잘라서 나온다면 2차는 그냥 이렇게 합쳐서 한 문제로 나오거든요. 뭐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더 어려운 내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다 잘라서 가리켜요. 다 잘라서 다. 그냥 이걸 다 합쳐서 가리키는 거고 2차 문제를 자르면 1차가 되고 1차 문제를 자르면 2차가 돼요. 회계사 같은 경우 2차가 좀 지엽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세무사 같은 경우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1차랑 똑같아요. 그냥 붙여서 나올 뿐이지. 그래서 그 사이즈가 큰 문제를 가리킨다는 게 이 심화반에서 특별히 지엽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한번 합쳐서 풀어보자 이런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2차 강의를 한번 들으면 심화반 강의로 2차 문제를 한번 풀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우리 계속 뭐 유형자산으로 얘기를 해보면 1차 때는 유형자산 취득 따로, 감가상각 따로, 손상 따로, 재고 따로, 재평가 따로 다 잘라서 문제를 내는데 뭐 북구충당부채 같은 경우에도 1차 때는 북구충당부채 그냥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내용에서 종료 시점에 북구공사 손실이 있을 때 뭐 걔까지 포함해서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물어보든지 아니면 뭐 북구충당부채 변경 물어보든지 아니면 재평가 모형에서 북구충당부채 변경 물어보든지 나올 주제를 이렇게 다 잘라서 물어본다고요. 1차 때는 다 다 다 잘라서 물어보고 문제를 다 물어보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구조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 2차 책에 있는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한 문제로 다 물어보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아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객관식 하시기 전에 연습서에 있는 문제들을 푸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전체 구조를 좀 파악하시기 위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너무 지엽적이거나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안 할 거예요. 우리 심화반이지 동차반도 아니잖아요. 너무 어렵거나 지엽적인 문제는 안 하고 사실 세무사 2차 같은 경우에는 어렵거나 지엽적인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보면 아무래도 2차 강의라고 하긴 지금 좀 그렇지만 2차 선행반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2차 유예반이 가리키는 게 당연히 제일 많죠. 시간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2차 동차반이 있겠죠. 그쵸? 얘랑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왜냐면 얘는 당장 시험을 봐야 되는데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5월이고 막 2차 시험 8월, 9월 이때 보는데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에 딱 나와야 될 것들만 딱 가리키고 넘어간다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빼먹은 것도 많아요. 작년에 나왔던 거 막 안 가리키기도 하고 그래요. 당장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심화반은 그렇진 않아요. 당연히 요거보다는 적게 가리키지만 동차보다는 조금 더 넓게 가리킬 수는 있어요. 범위가. 당연히 근데 문제는 이게 훨씬 더 쉽겠죠. 문제 풀이 자체. 범위는 그래서 이거보다 넓게 가리킬 거고요. 푸는 문제는 이거보단 좀 더 쉬운 거 할 거예요. 그렇게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 강의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거나 다 까먹은 상태다. 요 존재에서 가르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교재인데 키핸드북이랑 연습서로 하거든요. 키핸드북 있고 연습서 있는데 어차피 우리 객관식 때도 이 키핸드북으로 할 거예요. 근데 나는 뭐 키핸드북 사기 좀 싫다. 그냥 중급팩에 원투 들고 다니고 싶다 하시면 그걸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다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 뭐 중급팩에 요약해 놓은 게 키핸드북이니까 중급팩에 들고 다니셔도 돼요. 나와 있고요. 뭐 교재는 재무회계 연습이에요. 원래는 중급회계 원에 있는 뒤에 주관식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학원에서 그래도 연습서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지고 연습서로 하는데 다 풀진 않을 거예요. 다 풀 수도 없고 여러분들 다 풀면 아마 중간에 드롭하실 거예요. 우리 연습서 문제 보면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있거든요. 1은 웬간하면 안 풀 거예요. 1, 2, 3, 4, 5 있어요. 웬간하면 안 풀 거예요. 5는 그냥 저의 지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넣어놨지 저희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통 2, 3, 4를 풀 건데 2, 3, 4, 2, 3, 4,
우리 심화반이기 때문에 뭐 2랑 3을 좀 집중해서 풀 거예요. 나중에 동차반 가면 4까지는 풀어요. 아무튼 다 풀진 않는다는 거. 그렇죠? 여기까지 얘기를 좀 했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수업 진행인데요. 우리 76시간에요. 76시간 19회 부강 없이 진행할 거고요. 항상 여러분들 고급 회계가 문제가 되는데 세무사 2차 시험에 고급 회계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지분법 한번 나왔지만 사실 지분법은 중급 회계로 나도 되기 때문에 뭐 나온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뭐 1차 때만 나오죠. 1차 때만. 그래서 세무사 용어로 고급 회계를 저도 찍어서 판매를 할까 했는데 아 누가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 학원 무료 강의에도 저희 학원 유튜브에도 이 고급 회계 1차용 강의도 올라가 있고 2차용 강의도 올라가 있는데 요거 다 사셨으면 그 유튜브에 있는 2차용 강의 있어요. 그거 들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심화반 때는 요걸 안 할 생각인데 만약에 요때 시간이 남으면 한 번 정도는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다시 찍을까도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 하는 거 보고 고급 회계를 이번에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유튜브에 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유튜브 제가 찍은 게 있어요. 저희 학원에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책도 똑같아요. 문제가 나와야 뭐 문제를 바꾸지. 문제도 늘 똑같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했고 4시간 수업하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퀴즈가 있는데 원래 수업 시간에 제가 퀴즈를 나눠드렸는데 이번부터는 학원에서 시강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퀴즈 준다고 그래서 그 보시면 그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날 준다면서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심화반을 잘 들으면 도움이 돼요. 근데 자꾸 잘 안 들으려고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잘 들으면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객관식 때는 또 이것만큼 호흡을 좀 천천히 나가고 그러진 않아요. 또 객관식 때는 빨리 왁구 위주로 시험에 나올 문구 위주로 가르칠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심화반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나갈 거예요. 뭐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배경 설명이나 했던 농담을 또 하진 않겠지만 그 좀 진행을 해볼 거니까 가볼게요. 가기 전에 우리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회계원리 수준에서 복습해야 될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교재 없는 내용인데 그냥 한번 해보죠. 우리 회계원리 수준에서 첫 번째로 복습해야 되는 게 결산수정 분계거든요. 결산수정 분계. 결산수정 분계가 뭡니까? 결산수정 분계가 뭐예요? 결산수정 분계가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기간이 있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회계 처리를 하죠. 쭉 회계 처리를 하고 여기가 X1년이라고 한다면 X1년도의 재무제표는 언제 공시가 돼요? 2월 달에 공시가 되잖아요. X1년도의 재무제표가. 그쵸? 그래서 우리 요 사이에 뚱땅뚱땅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결산이라고 하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중엔 뭐 하죠? 기중에는 거래가 발생하고 요 거래를 분계, 회계 처리하죠. 그리고 뭐 만들어? 전기하잖아요. 전기가 뭐예요? 티계정 만드는 거죠, 뭐. 전기하죠? 전기하고 나서 우리 뭐예요? 수 기중에 여기까지 하고 있다가 12월 30일이 되면 이제 스톱 시키죠. 스톱, 거래 멈춰, 분계 멈춰, 전기 멈춰.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의 티계정에 잔액들을 모아놓고 수익과 비용 티계정에 총액들을 모아서 어디 보냅니까? 수정전 시산표에 보내지? 그쵸? 수정전 시산표. 첫 번째로 보면 수정전 시산표가 있는데 시산표가 뭡니까? 시산표가 뭐예요? 시산표가 뭐예요, 여러분? 시산표가 자산, 부채, 자본의 기말 시점의 잔액이랑 수익, 비용, 1년 동안의 총액을 보여주는 표가 시산표 아니겠어요? 그쵸? 시산표. 그래서 시산표에서 우리 어떻게 되지? 시산표를 쪼개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돌아가잖아요. 나오는 김에 잠깐만 얘기를 해보죠. 그럼 이걸 쪼개면 재무상태표와 시산표로 나눠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차랑 다르게 2차는 시산표를 자료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시산표를 좀 봐야 돼요.
그럼 1차 때 보면 여기 뭐 나옵니까? 시산표 쪼개면 자산, 부채, 자본 나오고요. 여기 수익, 여기 비용 나오지. 시산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시산표의 가장 큰 특징이 대차가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산과 비용의 합계와 부채, 자본, 수익의 비용의 합계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시산표의 가장 큰 특징이지. 근데 시산표를 쪼개면 이 상태에선 양쪽이 대차가 맞아요, 안 맞아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대차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왜 안 맞죠? 여기 당기순이 없으니까. 당기순익 때문에 안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당기순익이 여기 자본에 어디로 가? 이익잉여금으로 가야 비로소 대차가 맞게 되죠. 그쵸? 첫 번째로 나온 김에 시산표를 정리해보면 시산표의 특징이 뭡니까? 시산표의 특징이 시산표 안에 이 자본을 보면 시산표 안에 자본에 이익잉여금이 있을 건데 요 이익잉여금에는 당기 발생한 당기손익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시산표,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다 똑같은데 시산표 안에는 당기에 발생한 당기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지. 안 돼 있다고요. 왜냐면 쪼개야 당기손익이 나오고 그 당기손익이 장부 마감을 통해 여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시산표성에는 당기에 당기손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2차가 뭐 문제가 더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2차 때는 이런 것들로 자료를 내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르면 또 털리고 어려워지고 한다고요. 시산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시산표를 보면 단기의 단기순이익이 시산표에 보이지 않지. 그래서 시산표상에 있는 이익잉여금은 단기에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이 아직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그냥 지금 오케이요. 좋아요. 여기까지요. 봤고요.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 결산 과정을 보면 수정전 시산표 결산 과정을 보면 이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수정전 시산표에는 보통 뭐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수정전 시산표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반영이 안 돼 있을까? 수정전 시산표에는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기준에는 현금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죠. 아직 수정전 시산표에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다고요. 미수이자 이런 거 안 잡아놨다니까. 두 번째로 뭐가 있죠? 두 번째로 자산 공정가치 평가도 안 해요. 그냥 수정전 시산표는 12월 30일까지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만 하다가 딱 멈춘 상태에서 각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과 수익과 비용의 총액을 그냥 시산표상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해놨다고요.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도 안 해놨어요. 그쵸? 모두 안 하죠? 사실 이거는 뭐 그렇지만 모두 안 해요. 회사 오류에 대해서 수정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죠. 회사가 만약 회계 처리 잘못한 게 있으면 아직 당연히 회계사 안 하는데 수정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까지 만들고 결산 과정에서 수정 전 시산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과정이 뭐예요? 결산 수정 분계죠. 그래서 이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게 실제로 회계 처리 자체는 12월 31일자로 기재를 하지만 언제 하는 거예요? 12월 31일부터 재무제표 공시되기 전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끊기만 12월 31일자로 끊는 거지.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야 뭐 그렇다고 치고 요거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을 바꾸는 거. 그쵸?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을 바꾸는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결산 수정 분계로 꼭 하는 거. 기중엔 안 하다가 기말에 하는 거 뭐 있어요? 결산 수정 분계 사항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을 바꾸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떠들 거거든요. 1시간 동안 회계 원리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 1시간 동안 여러분이 보통 회계를 못하면 막 시험 털리고 그러면 아 난 기초가 부족해서 회계 원리부터 다시 들어야겠어 그러고 정작 회계 원리 앞에 내용 안 듣고 뒤에 있는 재고자산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정작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몰라서 나중에 2차에서 털리는 경우가 많아요. 1차 때 털리는 경우도 많고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발생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실제로 우리 나중에 공부할 때도 많이 쓰이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도 발생 기준이에요. 자산 잡아서 현금 지출 나가 있고 자산 잡아놨다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기중에는 비용 처리를 안 하다가 기말에 한 번만 비용 처리하잖아요. 쓴 것만큼. 그게 감가상각비잖아. 그쵸?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두 가지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 있죠. 얘네들은 이자 수익 비용이 기중에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기말에 한 번만 딱 끊잖아요. 그쵸? 그럼 결산 수쟁 분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감가상각비랑 이자 비용인데 얘네들은 매 순간 발생하고 있어요. 결산 수정 분계로 기말에 한 번만 발생하는 거예요. 표정이 아이씨 괜히 앞자리 앉아내는 표정인데 결산 이 감가상각비랑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 결산 수정 분계의 가장 대표적인 사항인데 얘는 매 순간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말에 한 번만 발생하는 거예요? 매 순간 발생하는 겁니까? 기말에 한 번만 발생하는 겁니까? 그쵸? 매수 반가운데? 아유 오늘 코로나만 아니면 끝나고 다 같이 회식하고 싶은데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자 이 매 순간 발생하는 거라고요. 매 순간 발생하지만 어차피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 회계기간에 한 번 만드는 거기 때문에 편의상 12월 31일 날 끊는 거지. 사실 매 순간 발생하고 있잖아요. 매 순간 발생하고 있지만 편의상 한 번만 끊는 거라고요. 어차피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 만드니까. 그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의사항이 뭐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주의사항 보면 첫 번째 감가상각비의 가장 큰 주의사항은 뭡니까? 기말에 나온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지? 뭐 있어요? 기중처분.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기중 처분하면 내가 이렇게 자산을 취득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대. 근데 요때 X1년 7월 1일 날 처분한다는 거야. 그럼 기중에 처분할 때 처분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회계 처리가 뭐예요? 기중에 처분할 때 처분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회계 처리가 기초부터 처분 직전까지 감가상각은 해야죠. 그쵸? 이유가 뭐야? 원래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편의상 결산 수정 분계로 기말에 한 번만 끊는 거였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없어진다며. 그럼 지금 잡아놔야지. 그래서 아주 기초적이지만 해당되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기중에 처분할 때 여러분 많이 까먹는 게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이잖아요. 꼭 하셔야 돼. 왜? 결산 수정 분계는 기말에 하는 게 맞지만 매 순간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기말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지금 해줘야 돼요. 또 대표적인 뭐가 있지? 요거와 관련해서 자본적 지출 있죠. 아니 선생님 하나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수업한다더니 지금 이거 뭐 요 정도는 그래도 자본적 지출 있죠? 자본적 지출도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 그리고 나서 X1년 7월 1일 날 자본적 지출이 있대. 이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7월 1일 날 자본적 지출하면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 원가가 바뀌기 때문에 다른 말로 장부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바뀐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기말에 한 번에 끊을 수가 없어. 왜냐면 바뀌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본적 지출에도 지금 현재까지 자라난 감가상각비를 먼저 끊고 그리고 자본적 지출을 하죠. 그렇죠? 이게 다 결산 수정 분계에서 파생되는 얘기들이라고요. 매 순간 자라나고 있지만 편의상 한 번 끊는 거지. 계속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기중의 상황이 바뀔 것 같으면 기말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매 순간 발생하는데 편의상 기말에 찍는 거니까. 결산 수정 분계. 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보시면 이자 비용이 있어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이자 비용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뭡니까?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뭐 대부분 잘 끊어요. 잘 끊는데 그래도 헷갈리는 게 있지. 어떤 걸 제일 많이 헷갈려?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 이자 비용은 기말에 돈 주기 때문에 보통 회계 처리한다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여기 12월 31일. 요때 돈을 차입해. 언제 차입하냐면 10월 1일쯤이요. 100원. 그리고 요때 돈을 상환해. 언제 생각하냐면 3월 31일. 이때 상환하는데 돈을 140원 준대요. 실제로 2차 시험에 재고예산 파트가 나오면 항상 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항상 까먹고 항상 틀리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이때 돈을 빌렸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현금 10월 1일 날 100원 차입금 100원 하면 되죠? 자, 이 경우에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할 거 있어요, 없어요?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요? 불러주세요. 그쵸? 응? 미수 이자? 이자 비용.
지금 남의 돈을 100원 빌려서 6개월 후에 140원을 갚기로 했기 때문에 40원은 이자예요. 40원은 이자라고. 40원은 이자인데 지금 3개월 동안 이미 이자가 발생되고 있었지.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겼어요. 그럼 결산 수정 분계이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 여기까지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기재해 줘야 된다고요. 왜? 올해 이자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는 현금 기준을 발생 기준으로 바꿔주는 건데 결국 이 발생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재무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자산 부채 변동이 있을 때 기재하는 거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이 6개월치에 3개월치에 해당하는 20원만큼의 이자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재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자 비용 미지급 이자로 20원 잡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통 세무사 2차 시험에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나오면 꼭 요거에 껴져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꼭 단기손익 물어보면 꼭 까먹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 결산수정 분계의 의미. 그쵸? 그래서 결산수정 분계의 의미. 그래서 보통 지금 이 결산수정 분계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요 두 가지 때문에 2차 때 많이들 틀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봤고요. 괜찮죠? 좋아요. 첫 번째 우리 결산수정 분계까지 봤습니다. 결산수정 분계. 중요한 얘기야.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 지금 시산표의 의미도 봤고 결산수정 분계도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결산 수정 분계를 해. 그럼 뭐가 나와요? 그럼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지. 수정 후 시산표? 그럼 수정 후 시산표를 쪼개면 뭐가 나와요? BS와 IS가 나오죠. 그쵸? 지금 우리 뭐 회계 순환 과정 쓰고 있는 거잖아. BS와 IS가 나오고 나면 끝나나? 마지막으로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또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면 끝이에요. 회계 순환 과정이라며. 그쵸? 장부에 마감을 해야 되죠. 여러분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장부의 마감이에요. 장부의 마감. 장부의 마감을 해야 된다고요. 장부의 마감이 뭡니까? IS를. IS를 집합순위로 바꿔서 BS에 반영해 주는 거? 잘하셨어요. 장부의 마감이 뭐예요? 뭐긴 뭐야. 그냥 자산부채 자본을 다음 기로 보내고 수익과 비용을 다음 기로 보내는 게 장부의 마감 아닙니까? 올해 정리하고 다음 연도로 보내는 게 장부의 마감이에요. 다만 장부의 마감에서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자산, 부채, 자본은 장부의 마감에 회계 처리가 필요해요, 안 해요? 자산, 부채, 자본은 장부 마감에 회계 처리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 현금이라고 하면 올해 기중에 현금 100원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올해 기말에 현금이 50원 없어졌대요. 그럼 현금의 T 계정을 그려봐. 현금의 T 계정을 그려보면 기초가 없었다고 칩시다. 올해 현금 증가한 게 100원 있었어. 올해 현금 감소한 게 50원 있었어. 그럼 대차를 맞추면 기말 현금 잔액 얼마예요? 50원이죠. 요 금액이 어디로 가? 그 다음 연도 현금의 T계정 기초로 가잖아요. 그쵸? 이거 별도의 회계 처리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왜냐면 분계장상에서 이렇게 나눠서 50 계속 이쪽에 있었거든. 그 다음 연도가 되면 분계장상으로 요 숫자 받아서 그냥 계속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산부채 자본은 어차피 분계장상에 잔액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장부의 마감 절차를 할 필요가 없죠. 자산부채 자본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기말 잔액이 기초 잔액으로. 두 번째, 하지만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을 뭐라 그래? 이걸 잔액이라고 하고 요걸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걸 총액이라고 하잖아요. 총액. 수익과 비용은 장부에 마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장부에 마감을 당연히 하죠. 수익과 비용을. 요건 회계 처리 해줘야 돼. 왜 그래요? 회계 처리를 여기다 써줄게. 좁으니까. 회계 처리를 여기다 써보면 기중에 매출 200원 나왔대. 그 다음에 뭐 매출 원가가 100원 나왔대. 이렇게요.
그럼 지금 분계장상의 매출이랑 매출원가가 나왔지. 그럼 다음 연도가 되면 분계장상의 수익과 비용, 매출과 매출원가가 남아 있어야 돼, 안 남아 있어야 돼? 안 남아 있어야 돼. 자산과 부채는 잔액이기 때문에 계속 쌓여 나가지만 수익과 비용은 다음 연도 되면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0부터. 분계장에서도 0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부 마감 분계를 이렇게 하지. 매출 200 지워요. 그리고 집합손익으로 200원 써주죠. 그럼 자연스럽게 지워져. 슉, 슉. 분계장에서 매출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 다음 또 뭐 해줘요? 매출 원가 100 지워지고요. 집합손익 100 지워요. 여기 써줘요. 뭐 어떻게 돼? 분계장에서 매출 원가가 다 사라지죠. 그래서 0으로 완전히 만든 상태에서 집합손익이 얼마 남아있어 지금 여기 100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이 집합손익을 집합손익 100 지워주고 요걸 이제 그래도 심화반까지 하는데 중급회계 한번 들으셨을 테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00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장부의 마감이잖아. 그럼 수익과 비용은 다 0으로 만들고 집합손익도 다 지워주고 요금액만큼 당기손익만큼 자본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장부의 마감 아닙니까? 근데 장부의 마감은 요거 사실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닌데 이걸 왜 가리키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요거 있어요. 기초에 전환사채가 일부 전환됐대. 기초에 전환사채가 일부 전환돼서 전환사채에 장부금액 100이 없어지고 여기 전환권 대가가 전산이래. 전산대. 전환사채에 일부가 전환돼서 100이 없어지고 전환권 대가 없어지고 자본금 주발초 이렇게 왔대. 기초에 일부 전환돼서. 그럼 기말에 뭐가 나오겠어? 일부 전환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환사채 이자 비용이 10원 나왔대. 요건 기초에 일어났고요. 요건 기말에 일어났대. 문제에서 물어봐. 동전환사채로 해당 연도에 자본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동전환사채로 인해서 해당 연도에 자본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심화반 이게 국가강시까지 시간이 좀 붕 뜨죠. 집중해서 우리 몰입해서 이때 열심히 하면 실력이 많이 늘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더 그냥 여러분 놀러 왔다는 생각 안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오신 마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물어보고 열심히 쫄 테니까 얼마일 것 같아요? 자본에 미치는 영향 얼마예요? 아니 숫자가 두 개밖에 없잖아. 얼마예요? 보통 100이라고 그런다고요. 110이에요. 그쵸? 110이라고요. 110. 정확히 얘기하면 자본이 이만큼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환될 때 자본이 100 늘어나지. 전환사채는 자본되면 그래서 전환사채 장부금액이랑 자본 증가액이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자본이 100 늘어나지. 근데 이자 비용 10원 있잖아. 그럼 실제로 해당 연도에 전환사채 때문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얼마예요? 90이라고요. 90. 이렇게 설명하면 또 아니 이 선생님 이것만 자본에 미친 영향 아니에요? 이건 당기손익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요. 그래서 장부의 마감을 얘기하는 거야. 장부의 마감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수익과 비용이 기말에 다 모아진 다음에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으로 보내진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산서상 분계장상으로는 0으로 만든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퉁친 당기손익만큼만 자본 내에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보낸다는 거라고. 그럼 요거 장부 마감 분계를 아주 단순하게 써보면 매출 없어지는 것만큼 집합손익 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늘어나는 거고 매출 원가 줄어드는 것만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장부의 마감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수익은 자본의 플러스고 비용은 자본의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장부의 마감 과정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자본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면 진짜로 자본 요소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당기손익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회계 원리 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봤어. 회계 원리 때 보면 대학교 때 시험 문제 이런 거 되게 잘 나온다고요. 기말에 자산, 부채, 자본, 여기 수익, 여기 비용이 있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시산표상의 자본에는
올해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그랬죠. 우리 대학교에서나 회계원리 수업 들을 때 책에 많이 물어보는 게 뭐야? 이렇게 준 다음에 올해 기말에 자본이 얼마냐 물어본다고요. 그럼 올해 기말에 자본 얼마야? 정식으로 하면 이거 찢어서 이거 여기 보내고 요거의 차이가 요거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게 자본이겠지. 이렇게 안 해도 돼. 어차피 수익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하고 결국에는 비용 발생하면 결국 자본이 감소하기 때문에 올해 기말 시점의 자본 금액은 이만큼이 자본이에요. 회계원리 때는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 근데 2차 때도 자본에 직접 미치는 영향을 주고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좀 전에 봤던 전환사채처럼 준 다음에 자본에 미치는 영향 물어보면 반드시 수익이랑 비용도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그쵸? 그게 다 장부의 마감에서 파생되는 논리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 좋아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결산 수정 문제랑 장부의 마감 봤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회계 원리에서 꼭 정리해 줘야 되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로 이게 좀 지겨운데 기타 부가의 손익을 또 정리해 봐야겠죠. 기타 부가의 손익. 기타 부가의 손익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결산 수정 분계랑 장부의 마감까지 본 거고, 세 번째로 기타 부가의 손익을 좀 정리해 봐야겠죠. 기타 부가의 손익. 자, 우리 수익과 비용의 정의가 뭡니까? 수익과 비용의 정의가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하고 순자산,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 다른 말로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면 수익, 자본이 감소하면 비용, 다른 말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비용이죠. 그렇죠? 이게 정의잖아요. 근데 이 수익 비용 안에 뭐가 있어? 두 가지가 있다고요. 당기손익이랑 기타 부가의 손익이요. 우리가 이 당기손익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기손익을 뭐라고 불러요? 어우, 그래요. 그거야. 실현손익이라고 하죠. 우리 기타 부가의 손익을 뭐라고 그래요? 미실현손익이라고 하지. 그쵸? 실현손익, 미실현손익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갔거나 조만간 들어오거나 조만간 나갈 거거나. 하지만 얘는 돈 들어오거나 돈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들이죠. 기분이 좋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땅을 샀대. 땅값이 올라서 기분은 너무 좋지만 팔 생각이 전혀 없대. 그럼 기타 부가손익에 들어가는 거고, FVPL 금융자산을 샀는데 가격이 올랐대. 다음 주에 팔 거래. 그럼 당기손익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돈이 들어왔거나 안 들어왔거나 조만간 들어오거나 조만간 나갈 거지만 얘는 기분은 좋은 상태지만 조만간 돈 들어올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눠놓죠. 그래서 그런 특징 때문에 당기손익과 실현손익의 정의가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이기 때문에 당기손익과 기타 부가의 손익이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장부의 마감이요. 이걸 어떤 선생님은 둘 다 장부의 마감이 된다고 가르치는데 미국 회계 기준은 둘 다 장부의 마감을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둘 다 장부에 마감하는 걸로 보면 뒤에 있는 문제를 잘 못 풀어. 어차피 회계 원리인데. 그래서 저처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선생님처럼 하면 안 돼. 그러면 자꾸 틀려. 당기손익은 장부에 마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장부에 마감 배웠잖아. 장부에 마감이 돼야 안 돼, 당기손익은? 되죠? 기타 부가의 손익은 장부에 마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기타 부가의 손익은 장부에 마감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장부에 마감을 안 한다고. 제가 집을 10억 주고 샀는데 작년에 2억 오르고 올해 3억 올랐대요. 엄마가 기말에 물어봐. 집값 얼마 올랐니?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작년에 2억 오르고 올해 3억 올랐대. 그럼 엄마가 올해 집값 올해 얼마 올랐니?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5억이라고 얘기해야지. 엄마, 작년에 오른 거는 장부 마감시켰으니까 3억만 기억해. 그거는 또라이죠. 아직 안 팔았잖아.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오른 거랑 올해 오른 거랑 합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장부에 마감을 시켜야겠어, 안 시켜야겠어? 안 시켜야 돼요. 우리 아내가 물어봐. 오빠, 강의에서 작년에 얼마 벌었어? 4억. 올해는 얼마 벌 건데? 올해는 6억. 올해 얼마 벌었어? 올해는 6억 번 거지. 작년에 4억 번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통장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4억 번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마감을 시킨다고요. 하지만 땅은 안 팔았는데 땅이 지금 10년 동안 10억 올랐대. 그럼 10년 동안 10억 오른 걸 보여줘야지. 얘기해야지. 아야야, 장부 마감해. 수익 비용이니까 장부 마감시키고 그냥 올해는 1억만 올랐으니까 1억 오른 걸로 기억해줘.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실현 손익은 장부에 마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얘는 일단 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장부에 마감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넣고 얘는 일단 마감을 안 하기 때문에 BS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요. 먼저 BS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얘도 정의상은 수익과 비용이 맞잖아. 얘는 정의상 수익과 비용이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해? BS에 계상되는 기타 포괄손익의 변동액을 손익계산서에 기재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당기손익은 실현손익이기 때문에 일단 손익계산서에 먼저 기재가 되고 장부의 마감으로 BS의 이익잉여금에 들어가지만 기타 포괄손익은 일단 BS에 들어갔다가 정의상은 얘도 수익과 기타 포괄손익은 얘도 정의상은 수익과 비용이 맞아.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데 자산 증가해.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데 자산 감소해. 정의상은 수익과 비용이 맞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기재해 줘야 되긴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기재해 얘는?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기말 BS에 계상되는 OCY와 기초 BS에 계상되는 OCI를 빼서 계상하죠. 무슨 소리인지 잠깐만 봅시다. 봐봐. 자, X1년도의 거래를 볼게요. X1년도 말해 봤더니 두 가지 거래가 있었대. 두 가지 거래가. 현금 100원 들어오고요. 매출 100원이었대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FV OCI 정도 나실 테니까 FV OCI가 100원 증가하고요. 여기 평가이익으로 100원 떴대요. 기준이 이렇게 떴대. 자, BS와 IS를 우리 한번 채워봅시다. BS와 IS를 한번 채워봅시다. 이 정도는 우리 바로 채울 수 있겠지. 여기 얼마 들어가요? 여기 100 들어간다고요. 그쵸? 그 얘는 어디 들어가? 얘는 BS에 있는 OCI 누계에게 100원 들어가죠. 그쵸? 여기까지 괜찮죠? 100원 들어간다고. 그러다가 얘는 장부에 마감을 하면 이게 어디가? 장부의 마감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에 100원 들어간다고요. 아까 봤던 그거 매출 100원 지우고 집합손익 생각할게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100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온다고요.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마감 붕괴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마감 붕괴를 한다고 하면 자꾸 계산이 어려워져. 마감 붕괴를 안 한다고요. 마감 붕괴를 안 하지만 정의상 뭐가 맞다고? 정의상은 수익과 비용이 맞아. 주주와의 거래는 아니잖아요. 손익계산서에 기재는 해줘야 된다고. 손익계산서에 기재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어떤 금액을 기록해? 기말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OCI에서 기초 재무상태표에 기재되는 OCI를 빼서 기재한다고요. 이렇게. 두 번째 연도 해보자. 첫 번째 연도는 하면 감이 좀 안 올 수 있어. 자, X2년 말 봐요. X2년 말 보면 또 두 가지 거래가 있었는데 현금이 또 100원 들어왔대. 매출이 또 100원이었대요. 이번에는 FV OCI 금융자산이 대박났어. 200원 올랐대. 그래서 평가이익이 200원 떴대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이것도 BS와 IS 그려봅시다. X2년 말에 BS와 X2년도에 IS 그려볼게요. 이제 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봐봐. 여기 얼마 떠? 여기 100원 뜨겠죠. 그럼 여기 얘는 어디 떠? OCI에 뜬다고. 그럼 내가 원래 이거 뭐 한 100원 주고 샀다고 할게요. 원래 FV OCI를 100원 주고 샀는데 전년도에 가격이 100원 올랐죠. 올해 가격이 200원 올랐다는 건 얼마 됐다는 소리야? 전년도에 가격이 100원 올랐다는 건 200원짜리였다는 소리고 올해 가격이 또 200원 올랐다는 건 400원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나 원래 100원짜리였는데 400원 됐다는 소리니까 누적으로 얼마 오른 거예요? 누적으로 300원 오른 거지. 지금 여러분 요거만 봐서 그런데 원래 100원짜리였고 X1년 만에 200원 됐고 X2년도에 400원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원래 100원짜리인데 400원 됐으니까 누적으로 얼마 오른 거야? 300원 오른 거죠. 그래서 여기 300 아이고 여기 얼마 써? 300원 써주면 돼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쓰는 게 중요하다고요. 문제에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 얘는 장부에 마감을 하지 또. 그래서 매출 100원. 이 중에 또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100원 가잖아. 그럼 여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 이익잉여금으로 100원 들어가게 되겠지. 근데 물론 기초에 이익잉여금 100원 또 있었으니까 여기 200원 되겠지. 괜찮죠? 여기까지는? 얘 어떻게 돼? 얘 기말 BS에 계상된 OCI에서 기초 BS에 계상된 OCI를 빼서 구한다고요. 이렇게 접근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기타 부가손익은 BS를 먼저 채우고 BS의 차이 보고 IS 구하는 거지. 바로 요거 보고 이거 쓴 다음에 전교랑 더해서 이걸 구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꾸 틀리게 된다고요. 자, 그럼 기타 부가손익만 좀 보자. 기타 부가손익만. 기타 부가손익이 정리할 게 많아요. 봐봐. 나 봐봐. 이게 의미하는 게 꽤 크다, 여러분. 장부에 마감하고 안 하고가. 자, 보세요. 내가 FVPL로 취득했다고 할게요. 자산을. FVPL로. 원래 100원 주고 샀는데 X1년 말에 90원이었어요. 공정가치가. X2년 말에 공정가치가 110원 됐대. 110원 됐대요. 우리 심심하니까 BS, IS 먼저 구해보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해볼까요? 그래도 요 정도는 아실 수 있으니까 BS, IS X1년도 말에 BS에 들어갈 FVPL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90원이지. FVPL은 기말에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애잖아요. 올해 안 갖고 있을 애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정가치 90 온다고요. 그럼 여기 NI에 미친 영향이랑 OCI에 미친 영향 보면 얘는 어차피 이만큼을 다 뭘로 봐? 당기손익에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오겠어? 당기손익에 마이너스 15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이건 아무것도 안 올 거예요. 괜찮죠? 회계 처리 해봅시다. 그럼 X1년 만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X1년 만에 회계 처리 보면 FVPL이 10원 뿌리고요. 반대쪽에 뭐가 와? 실현손익, 평가손실로 10원이 오고 요 금액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괜찮죠? 자, X2년 봐봐. X2년도에 BS도 그려봅시다. X2년도에 BS. X2년도에 BS를 그려보면 X2년도에 여기 FVPL은 얼마 오겠어요? 아유, 그냥 빨리 책이나 풀지 이러지 말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쵸? 여러분이 이 심화반 2차 책을 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장 풀면 뭐하나 틀리는데 이거 얼마 나와야 돼요? 당연히 110 나와야지. 기말의 공정가치가 110 됐으니까. 여기 얼마 들어와요? 90원짜리가 110원이 됐으니까 이만큼이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겠지. 그래서 여기 얼마 와요? 여기 20원 평가이익 오고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기 회계처리 어떻게 돼? FVPL 30원이 올 건데 여기 어떻게 돼? 1번 평가손실 10원 까고 평가이익 20 잡는다. 2번 평가이익만 30 잡는다. 이거 왜 30 썼지? 1번 평가손실 10원 까고 평가이익 10원 잡는다. 2번 평가이익만 20원 잡는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요? 2번이죠. 얘는 어떻게 돼? 평가 이익만 20원 잡아줘야지. 전년도에 인식했던 평가손실을 깔 필요가 없지. 이유가 왜예요? 이유가 뭐야? 얘는 실현손익이기 때문에 장부에 마감을 했잖아. 장부 마감해서 기말에 이거 없어지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분계장에서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얘는 그냥 90원짜리라는 것만 BS에 보이는 거지 원래 얼마짜리인지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분계장에서 다 지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90원짜리로 실현된 거야. 지금 이만큼이 90원짜리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도 이만큼을 다 평가이익 잡아주면 되지 전기에 잡았던 평가손실을 깔래야 깔 수도 없어요 사실. 이해하시겠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2차 때 유해생들한테 이 부분 회계 처리 시키면 정말 가관인 분들이 많다고요. 개판이야 회계 처리. 그럼 어려운 문제만 풀면 뭐합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이 틀리는데 물론 잘하는 분도 진짜 많지만.
자, 이걸 FVOCI라고 할 때 한번 해보죠. 100원에 취득했어. 90원이야. 110원이야. 자, 해볼게요. 나 봐요. PS와 IS 보면 여기 FVOCI 금융자산 여기 얼마 옵니까? 90와요. 기말에 FV를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OCI에 반영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기타 부가액손익에 잡는다고요. 미실현 손익으로. 왜냐면 오래 보유할 거니까. FVP는 일반적으로 단기 매매 목적이지만 FVOCI는 원리금 수치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갖고 갈 거라고 몇 년. 그럼 이 경우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얘는 OCI에 뭐가 떠? 10이 떠요. 이게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BS에 먼저 기재한다고. 마이너스 12. 그리고 오래 갖고 갈 거기 때문에 엄마 나 지금 집이 엄마 나 20억 된 거 있지? 대박이야. 원래 얼마짜리인데? 10억. 이거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OCI 기타 부가액손익을 쓰게 되면 항상 뭘 할 수 있어? 얘에서 얘 빼면 원래 취득한 걸로 돌아가죠. 야, 이 회사 주식이 지금 90원짜리네? 근데 누적으로 평가 손실이 10원 있는 거 보니까 원래 100원짜리였나 보지? 계속 보여줘야 돼. 왜? 아직 실현이 안 됐으니까. OCI 회계 처리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적용하면 원래 얼마짜리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거든. 아직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괜찮죠? 여기 봐봐요.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 없지. OCI에 미친 영향은 제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제발. 기말 BS에 계상된 OCI에서 기초 BS에 계상된 OCI 빼면 된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 얼마? 마이너스 10원이요. 간혹가다 이거 그냥 자산의 변동액으로 쓰면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자산의 변동액을 여기 쓰면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2차 때는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처분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자산의 변동으로 구할 수가 없어. 이 논리로 구해야지. 1차 회계 원리나 자산의 변동으로 구하는 거지. 자, 회계 처리 볼게요. 회계 처리 보시면 FVOCI 금융자산이 10원 감소하고요. 여기 뭐가 옵니까? 평가 손실로 10원 오겠죠? 근데 이거 무슨 계정이라고? BS 계정. 그래서 여기 기재했잖아요. 자, 대망의 X 여기 요때 두 번째 연도 BS 그려봅시다. 두 번째 연도 BS 그려볼게요. 두 번째 연도 BS 그려보면 FVOCI 얼마 와야 돼요? 얼마 와야 돼? 110 와야지. 무조건 기말 공정가치로. 여기는 얼마 와야 돼요? 여기 얼마? 지금 보면 원래 100원짜리인데 110원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적으로는 10원 이익 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타 부가손익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여기서 이걸 이어간 다음에 막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꾸 문제가 어려워진다고요. 어차피 기타 부가손익을 적용하는 이유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얼마짜리인지에서 비교하기 때문에 항상 원래 얼마짜리에서 기말의 공정가치랑 비교하면 BS에 계상될 금액이 바로 나와. 단기 손익은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기타 부가손익은 원래 얼마짜리에서 지금 얼마인지 원래 얼마짜리에서 지금 얼마인지 원래 얼마짜리에서 지금 얼마인지 이 어프로치로 가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얼마 나와? 이거 원래 평가 이익 10원 나오겠죠?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사실? 얘에서 얘 빼면 원래 100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봐봐. NI에 미친 영향 없지. OCI에 미친 영향 어떻게 구해? 기말 BS에 계상된 OCI에서 기초 BS에 계상된 OCI 빼주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OCI 변동액 20원.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1차 때도 2차 때도 요거 물어보면 제일 힘들어 하잖아. 더 최악인 건 이거 물어보는 거 못하는 것도 최악인 거고. 이거는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언제나. 이게 어려운 거지. 근데 이것도 요 논리로 그거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회계 처리. 실제로 그 실력이 많이 안 된 분들 2차 때 유예생 되셔갖고 공부하시다 보면 이거 이 X 2년도에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진짜 잘 못하는 분들 많아. 생각보다 많아. 100명 시험 보면 이거 X 2년도에 회계 처리 써보라 그러면 100명 중에 한 40명은 잘못 쓴다고요. 농담 같지? 진짜야. 기초 얼마 있었어? BS 평가 손실 10원 있었던 거죠. 기말에 BS 얼마 있어야 돼? 평가 이익 10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FVOCI 금융자산이 20원 증가했어. 얘랑 똑같아.
근데 이쪽에 평가 이익 20원 쓸까요? 평가 손실 까고 평가 이익 쓸까요? 평가 이익 20원 쓸까요? 평가 손실 까고 평가 이익 쓸까요? 안 까고요? 까야지.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축하드려요. 까고 잡아야지. 왜? 이거는 BS 계정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장부에 마감이 안 됐어, 지금. 분계장에 남아 있다고요. 분계장에 남아 있는 자본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동일 거래에 대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나오나? 자본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동일 거래에 대해선 이익과 손실이 같이 나올 수 없다는 거지. 그 주발초, 주알차 상계하고 감자차익, 감자차손 상계하고 자기식 처분이익, 자기식 처분 손실 상계하잖아. 논리가 뭐야? 자본 항목은 동일 거래에 대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나올 수 없어요. OCI도 자본 항목이잖아. 자본 항목에 대해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나올 수 없고 기타 포괄 손익, 미시현 손익은 분계장에서 장부의 마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직 BS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회계 처리할 때 BS에 남아 있는 평가 손실 까서 분계장에서 평가 손실 다 지우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도 요거 지워주고 다시 뭘로 갈아 끼는 거예요? 평가 이익으로 10원을 갈아 껴야 여기도 평가 이익 10원만 오게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단기 손익이랑 기타 포괄 손익이 실현 손익이고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장부에 마감을 한다 안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부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전년도에 평가 손실이 있었어도 평가 이익을 다 잡는 거지만 얘는 장부에 마감을 안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연도가 되면 전년도 거 까고 가야 된다고요. 뭐 더 떨어지는 경우에는 안 까도 되겠지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장부에 마감을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중요해. 아무것도 아니고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예요? OCI 더하기 기타 포괄손익 하면 이게 뭡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총포괄손익이라고 하죠. 총포괄이익이라고 합니다. 총포괄이익, 총포괄이익, 총포괄이익의 정의가 뭐예요? 어,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하고, 어, 그래요. 총포괄이익은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 첫 번째, NI 더하기 OCI예요. 그쵸? NI 더하기 OCI. 근데 누가 요즘 이렇게만 기억하나? 총포괄손익은 주주와의 거래가 없을 때 자본 변동액이라고요. 주주와의 거래가 없을 때 자본 변동액. 또 모두 알아야 되지? 총포괄손익은 주주와의 거래가 없고 부채 변동이 없다면 자산의 변동액과도 일치해요. 이게 총포괄손익이거든요. 주주와의 거래가 없고 부채의 변동이 없다면 자산의 변동액과도 일치하는 게 총포괄손익이라고요. 그럼 주주와의 거래가 없고 부채의 변동이 없으면 뭐랑 똑같아지지? 자산 변동액이랑 자본 변동액이랑 똑같아지겠지. 그쵸? 그럼 주주와의 거래가 없고 부채의 변동이 없다면 자산 변동액이랑 뭐랑 똑같아? 총포괄손익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FV OCI랑 FV PL 동일한 지분 상품에 대해서 FV PL로 분류하던 FV OCI로 분류하던 자본에 미친 효과는 같아요, 틀려요? 동일한 지분 상품에 대해서 FV PL로 분류하던 FV OCI로 분류하던 자본에 미친 효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왜 같아? 자산의 변동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FV PL로 분류하던 FV OCI로 분류하던 기말의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차피 자산의 변동은 똑같다고요. 그걸 NI에 넣을 건지 OCI에 넣을 건지 차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FV PL도 FV OCI도 자산을 똑같은 금액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총 포괄손익도 똑같을 수밖에 없고 자본에 미치는 효과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비단 여기서만 쓰이는 논리가 아니라 우리 중간중간에 문제를 보면 자본 변동액이 얼마냐 물어볼 때도 있고 총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물어볼 때도 있는데 예상외로 이런 경우에 총포괄손익이 뭐랑 똑같은지 의미를 정확히 알면 그냥 자산 변동액만 찾으면 쉽게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 기타 포괄손익 정리하면서 총포괄손익의 의미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결국 자본 변동액
총포괄 손익, 자산 변동액이 다 똑같아. 주주와의 거래가 없고 부채 변동이 없다면. 그래서 옛날에 회계사실, 세무사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왔었어.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을 쓴대.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을 쓰고요. X 1년 말에 공정가치가 100원이었고요. X 2년 말에 공정가치가 100원이었어. 기중에 겁나 복잡했어요. 막 회계 막 바꾸고 막 자본적 지출하고 막 감가상각비 막 바꾸고 막 이랬다고. 답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자본에 미친 영향 물어봤어. 유형자산이고 재평가 모형 쓴대. 자본에 미친 영향 물어봤어. X 1년도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100, X 2년도에 유형자산 공정가치 100. 기중에 겁나 복잡한 거래들이 있었어요. 답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0이야 0. 0. 자산의 변동액이랑 자본의 변동액이랑 똑같다니까. 부채의 변동이 없고 주주와의 거래가 없다면. 실제로 요 문제 나왔을 때 사람들 막 계산 겁나 하고 막 문제 개 쓰레기처럼 나네 막 그랬지만 답은 그냥 0이야. 어차피 자산의 변동이랑 자본의 변동이랑 총포괄 손익이랑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주주와의 거래가 없고 부채가 없다면. 기타 포괄 손익에서 여러분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기타 포괄 손익은 장부에 마감을 안 한다. BS에 먼저 쓰고 손익계산서에는 변동액을 기재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이 기타 포괄 손익과 단기 손익을 합한 총 포괄 손익의 의미가 뭔지 이거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총 포괄 손익,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단기 손익이나 OCI는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가져오거나 자본 총계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만 손익계산서에 기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집중력 떨어지는 소리가 파도처럼 들리는 거 알아? 파도처럼 저도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봅시다. 요즘엔 진짜 자다가 벌떡벌떡 깼다니까. 아 이제 자꾸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에 벌떡벌떡 깨요.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이해하겠어. 지금 요거 받고 요거 본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또 파생시킬 수 있는 논리가 뭘까? 여기서 파생시킬 수 있는 논리가 이 총포괄 손익,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NI나 OCI는 어디에 영향을 미쳐야겠어? 자산의 변동액이나 자본의 변동액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런 애들만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왜냐면 총포괄 손익의 정의가 얘니까. 따라올 수 있겠어 논리적으로? 그럼 총포괄 손익의 정의가 얘기 때문에 자산이나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애들은 손익계산서에 기재할 수 있어 없어요? 자산이나 자본, 부채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애들은 손익계산서에 기재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거기서 시작하는 논리가 마지막 이제 기타 포괄 손익에서 알아야 되는 마지막 얘기죠. 나 봐봐요. 우리 이제 뭐 배울 거냐면 이거 배울 거야. 토지 100원 주고 샀대. X 1년 말에 120원 됐대. 근데 그 다음 연도 초에 130원에 처분했대. 처분. 자, FVOCI 금융자산 지분상품이야. 100원이에요. 공정가치 120원이야. 근데 130원에 처분했대요. FVOCI 금융자산 채무상품이야. 채권 100원짜리야. 공정가치가 120이래. 130원에 처분했대요. 우리 요거 볼 거야. 마지막으로. 기타 포괄 손익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재분류주종이죠. 재분류주종. 자, 물어볼까? 처분손이 얼마예요? 10? 요거는 10? 요거는 뭐라고요? 30? 요거는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얘는 이것만 처분손익이죠. 그리고 지분상품은 처분손익이 없죠. 그 다음에 채무상품은 이만큼이 처분손익이죠. 그쵸? 뭐 나중에 할 거예요. 그죠? 그 중급회계를 한번 듣고 오신 거 맞죠? 그죠? 자, 이렇게 되잖아.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발생한 재평가액 요금 OCI를 단기손익으로 재분류 안 해주지.
이유는 뭐예요? 장기간의 투자 성과가 일시에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걸 금지시키기 위해서 일시에 장기간의 투자 성과가 일시에 단기 손익에 들어가서 해당 연도 처분하는 해당 연도만 단기 손익이 급격히 증가해서 연도별 비교 가능성에 연도별 단기 손익의 비교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을까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토지는 오래 보유하기 때문에 올해 재평가 모형을 한 10년 정도 보유하다가 처분했을 때 그걸 다 재분류 조정해주면 그게 일시에 다 단기 손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만 단기 손익이 폭등할 거 아니야. 그럼 손익계산서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고요. 얘는 아예 안 되지. 여기까지 평가만 해주고 다 이만큼이 단기 손익에서 NI로 재분류 조정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머, 설마 재분류 조정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기타 포괄 손익이 실현 손익, 단기 손익으로 바꿔지는 거, 미실현 손익이 실현되는 거, 얘는 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이유가 뭐였죠? 얘는 왜 지분 상품은 기타 포괄 손익이 단기 손익으로 못 간다고 그랬지? 지분 상품은 재분류를 금지시키기 때문에 재분류 조정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분류 조정이라는 게 처분하는 이 아주 짧은 찰나에 FV OCI가 FV PL로 재분류되는 거랑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재분류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지분 상품은 재분류 조정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예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처분하는 시점에도 OCI만 나오지 처분 소식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처분 시점에 거래 원가가 없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만 유일하게 채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타 포괄 손익이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걸 허용하잖아요. 그렇죠? 재분류 조정에 저희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일반적인 그 OCI 재분류 조정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 개잖아요. 나중에 법인세 가면 기간 내 배분을 배우는데 기간 내 배분에서 이거 세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2차 때는 제일 여러분을 힘들게 하죠. 뭐 그렇다고요. 돌아와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대신 얘와 얘는 뭐는 허용해. 얘와 얘는 뭐는 허용해요. 얘와 얘는 얘와 얘는 OCI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건 선택할 수 있게 해줬죠. 그렇죠? 선택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럼 나랑 지금부터 요 세 가지 회계 처리를 다 비교를 해볼게요. 요 세 가지 회계 처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현금 130원 들어오고 토지 120원짜리가 없어지면서 시원만큼 처분 이익 오죠. 거기 뭐가 와? 재분류 조정을 허용하진 않지만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걸 허용하고 있다면 재평가 잉여금 20이 없어지면서 이익 잉여금으로 20 가잖아요. 예? 괜찮죠? IS 봐봐.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랑 OCI에 미친 영향. 이거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 얼마입니까? 10원이죠. OCI에 미친 영향 얼마예요? 줄었네 20원. 얼마예요? 뭐라고요? 0이 맞죠. 잘하셨어요. 0이죠. 왜 0이야? 아까 여기서 봤잖아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단기 손익이나 OCI는 총포괄 손익이기 때문에 자본 총액의 변동이나 자산 부채의 총액의 변동을 가져와야 돼. 그걸 못 가져오면 기재할 수가 없어. 총포괄 손익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엔 재평가 잉여금에서 이익 잉여금으로 자본 내에서 다른 자본 항목으로 위치 이동만 한 거지 자본 총계의 변동이 없지. 그래서 줄었어도 기재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두 개 더 해봐. 총포괄 손익 얼마예요? 10이지. 자산이 120에서 130까지 10 증가했다고요. 그러니까 총포괄 손익이 10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더라도 손익계산서상에 기재할 수가 없다고요. 줄어들었어도. 왜? 자산과 부채 총액의 변동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총포괄 손익은 가져와야 되는데 괜찮죠? 두 번째 얘 어떻게 됩니까? FV OCI 금융자산 10원 증가하고 여기 평가이익 10원 발생하죠. 그리고 뭐 해줘? 처분하면 현금 130원 들어오고 FV OCI 금융자산 130원 없어지죠. 만약에 얘도 평가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면 평가이익 30원 없어지고 이익잉여금으로 30원 대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IS 보세요. 그럼 NI에 미친 영향이랑 OCI에 미친 영향 보면
이건 아무것도 없지. 이게 헷갈려. 하지만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다고. 덤 얼마 나와야 돼요? 덤 얼마 나와야 돼? 10 나와야지. 총포괄손익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의 변동. 기초에 120원짜리 있었는데 130원짜리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10원 증가했지. 그럼 자산 증가한 것만큼 총포괄손익도 10이 와야 된다고요. 우린 결론을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얘가 10이야. 뭐만 들어간 거야? 여러분, 요거만 반영해 준 거예요. 얘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안 된다고요. 자본 총액의 변동을 안 가져왔잖아. 자기들끼리 위치 이동만 시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선생님, 이거 회계원리 복습이라고 하기엔 좀 빡센 것 같은데. 중급회계 복습. 자, 그쵸? 자, 그럼 이건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거는 이렇게 되지. 그냥 현금 130원 들어오고 FV OCI 금융자산 120원 없어지고 평가이익 20원 없어지면서 여기 뭐가 와요? 처분이익으로 그냥 35잖아요. 그쵸? 이것도 FM으로 이렇게 끊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싫어요? 이렇게 할까? FM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원래? 얘도 똑같이 FV OCI 금융자산 10원 늘리고 평가이익 10원 늘려. 그리고 현금이 130원 들어오고요. FV OCI 금융자산 130원 없어져. 그럼 평가이익이 30원 있을 테니까 평가이익 30원 없어지면서 처분이익으로 30 가겠지. 이게 뭐예요? 이게 재분류주 중에 회계처리잖아요. 허용한다고 지분상품은 요거 안 해주는 거고 채무상품은 요거 해주는 거고. 괜찮죠? 채무상품은 재분류조정을 해주는 이유가 얘는 계정별로 재분류가 가능하고 금액이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 봐봐. IS 얼마 와야 돼요? 여기 얼마? 30 와야겠지. 처분이익 30 맞잖아요? 그쵸? 30?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다고요. 결론이 어떻게 돼? 10이야 10. 왜도. 왜냐면 자산은 120에서 130까지 10 증가했기 때문에 총포괄손익은 무조건 10이 와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OCI는 얼마 와야 돼? 20이에요 20. 이게 뭔데? 이렇게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20이라고요. 그래서 재분류 조정을 하게 되면 단기손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분류 조정하는 것만큼은 OCI에 마이너스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2차 때 보면 여기 들어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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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갈 거 물어보는데 실제로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기 들어갈 금액 물어보면 잘 못해. 그렇죠? 헷갈린다고요.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결론을 먼저 알고 있으면 훨씬 쉬운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중급회계에서 배운 내용인데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은 실현손익, 미실현손익, 기타 포괄손익은 미실현손익이기 때문에 장부에 마감을 안 한다. 재무상태표에 남아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먼저 기재하고 정의상은 수익과 비용이 맞기 때문에 OCI에는 손익계산서에는 BS에 계산되는 OCI 변동액을 기재한다. BS에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평가 손실 나왔는데 다음 연도에 평가이익 나올 것 같으면 전 연도에 있던 평가 손실을 꼭 까고 잡아줘야 된다. 회계처리상 주의사항 받고요. 그 다음에 총포괄손익의 의미 받습니다. 뭐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네, 손짓하시길래 좋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까지도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 유효이자율법에 대해서도 정리하면 좋은데 유효이자율법부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